저기 우리 가로 6번에 이제 210페이지 민영주택이 나오는데요. 민영주택이 개정도 안 됐는데 유일하게 시험을 잘못 내서 다 맞게 해준 게 민영주택이 있었어요. 예전에요. 길에 지나가는 사람 묻자가 물어보세요. 민영주택의 뜻을 말해봐라. 그러면 아마 99.9% 민간 건설회사가 지은 주택이다 말할 거예요. 그렇게 시험에 정답으로 냈었어요. 출제위원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민영주택은 절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주택 중에 국민주택을 제외하고 남는 주택이 민영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중에서 국민주택을 빼고 남는 것을 민영주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절대 민간 건설회사가 지은 주택 아니에요. 예. 일단 임대주택 나오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고요. 가로 8번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게 요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으로 지어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야 되는데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요. 100제곱미터 이하는 나오지 않아. 왜? 도시지역에 건설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300세대 미만 85제곱미터 이하 도시지역에 건설하는데 종류 세 가지. 1번 원룸형 주택, 2번 단지형 연립주택, 3번 단지형 다세대주택 3개인데 우리는 거의 다 원룸형 주택만 봤죠. 예,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자, 우리 원룸형 주택이 되기 위한 조건 4개가 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 별도로 욕실하고 부엌을 설치해야 되고요.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거. 이것 때문에 원룸이라 그래. 근데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2개 공간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투룸의 설치 근거예요. 어떤 사람이 투룸을 분양받았는데 구청에 가보니까 자기가 원룸으로 돼 있는 거야. 분계에서 담당 공무원한테 나는 투룸을 분양받았는데 이게 왜 원룸이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 담당 공무원이 진짜 그러네요. 막 달려나가서 과장님 저분이요 투룸을 분양받았는데요. 우리 여기는 원룸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서류를 한 대 맞았습니다. 예. 그 투룸이 원룸이야 그러는 거죠. 예. 뭐 법에는 투룸이라는 게 없어요. 예. 투룸도 뭐야? 공간이 2개이기 때문에 그냥 원룸인 거야. 그냥 원룸. 예. 그 다음에 지하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에요. 원룸형 주택. 그 다음에 이제 단지형 연립주택은요. 자,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이야. 일단 그 얘기는 방이 1개면 안 돼. 방이 2개 이상이 되는 연립주택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각종 규제가 완화가 되고 층수도 5층까지 지을 수 있어. 단지형 연립주택도요. 단지형은 여러 동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여러 동을 짓는데 원룸형이면 안 돼. 방이 2개 이상은 돼야 돼. 그리고 다세대 주택인데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되는데 그 중에 특히 층수가 5개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4개 층이 하잖아요. 그렇죠?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5개 층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는 아파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아파트가 있을 수가 있을까? 어때? 있어요. 원룸형 주택일 때는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있죠. 이건 기본적으로 연립이나 다세대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도시형으로 허가를 받은 거고 아파트는 원룸형 주택인데 원룸인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야. 아파트인데 허가를 원룸형 주택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우리 저기 2년 전인가 여기 저기 의정부에서 불이 났거든요. 아파트에서 불 났는데 MBC 뉴스를 보니까 의정부의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KBS를 봤더니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불 났대. SBS에서는요 원룸형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거야. 나는 의정부에서 3군데에서 불 난 줄 알았어. 다 같은 말이지. 틀린 거 아니에요. 왜? 일단 원룸형 주택인데 맞죠?
원룸형 주택이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야. 맞아.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일종인 거야. 맞아. 그래서 같은 건데 3개로 표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있다가 우리 와이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왜 저기 다 다르게 얘기를 하냐는 거야.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예? 왜 똑같은 아파트인데 왜 다르게 뉴스에 나오냐는 거야. 명칭이. 제가 뭐라 그랬을까? 모른다 그랬어. 그럼 내가 안다 그러면 뭐라 그랬겠어요? 설명하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난 모른다 그랬어요. 예. 모른다는 뭘 물어봐. 모른다. 전화했던 부동산에서 뭐 물으면 참 모른다 그래요. 그냥. 예. 옆에 사람이 틀리게 얘기하죠. 저는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옆집 사람이 틀리게 또 예. 왜? 절대 뭐 고쳐주거나 바르게 정정해 주질 않아. 그리고 모른다 그래. 예. 왜? 입이 아파서. 입이 아파서 얘기를 안 합니다. 오로지 저한테 바른 얘기는 마이크를 입에 댔을 때만 나와. 진짜요. 예. 저한테 바른 얘기는 입에 댔을 때만. 예. 평소에 얘기 안 합니다. 예. 그 여러분들 그 개그맨이나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웃길 것처럼 보이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평생엔 절대 웃기지 않아요. 예. 아주 진지합니다. 단 무대에 섰을 때만. 예. 가수가 매일 노래 부를 것 같아? 절대 안 부릅니다. 예. 공연할 때 외에는 절대 목을 안 씁니다. 예. 저도 역시 마찬가지. 예. 부동산 일절 하지 않는다. 그 다음 엊그저께 같은 아파트에 벌써 5년째 같이 살고 같이 입주했던 분인데 우리가 5년 됐거든요. 옆집 분 저를 보더니 제가 TV에서 봤다는 거야. TV에서 SBS, CNBC 봤대. 예. 밤에 채널 돌리다 봤다는 거야. 제가 뭐 하는지 너무나 궁금했었는데 부동산 전문가인지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밑에 이제 이렇게 경력이 쭉 나오니까 대학교도 강의도 하시죠. 그래서 예, 그렇더니. 근데 자기가 예전에 부동산 얘기했을 때 왜 모른 척 했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몰랐으면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말래. 근데 얘기할 이유가 있나? 그래가지고 그 텔레비에서 보신 분이 제가 헬스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이게 들고 있는데 물어봐. 이게 목에 걸린다니까 이 목에. 그래서 무슨 물어본다 그래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공부한 지 한 달 된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한 달 지난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제가 제일 위험했을 때가 법대 1학년 때였어요. 민법 총칙을 막 이제 끝냈어요. 법대 1학년 1학기 때. 그러니까 앞집에 살던 아주머니들이 저 학생이 법대 다니는 학생들이라고 해서 저한테 모든 법률 문제를 상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배운 거는 의사표시, 법률 행위의 개념, 대리, 예? 예? 그 다음에 소멸시효, 뭐 이런 것들만 배웠거든요. 모든 것을 법률 행위 해석으로 다 설명했어. 의사표시 하자. 사기차고 강박. 예, 그러니까 절대 법대 1학년 때는 누가 뭐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때는 그게 전부 단 줄 알았거든요. 4학년 때부터는 얘기를 안 해. 예, 내가 아는 게 티끌만큼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중개사 공부했을 때가 이 기초과정 공부했을 때가 가장 많이 배운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그 도시형 생활주택 그 3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동그라미 2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주택은 같이 못 지어요. 근데 같이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박스 안에 1번은 굉장히 사연이 많았어요. 박스 안에 1번 같은 게 사연이 많은 조문인데 뭐냐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몇 년 전이에요. 50대 후반 넘어서 이제 은퇴하시는 분이 매달 연금처럼 월세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그 단독 주택을 부셔요. 부시고 도시형 생활주택 허가 받으면서 원룸을 쫙 지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당시 법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주택은 같은 건물 안에 못 짓게 돼 있거든. 그래서 원룸은 딱 지었어요. 5층. 1층은 필로티 5층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이제 다세대 주택을 허가받고 지은 거죠. 올렸더니 큰아들이 물어봐. 아버지, 이제는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아차 싶은 거야. 살 집이 없어 본인들이. 그래서 내가 502로 쓸게. 엄마는 502호, 큰아들은 503호. 다 원룸이니까. 이게 당시 주택법을 만든 사람의 그 생각이었어요. 왜? 주택을 만든 담당자가요. 자기 손으로 주택을 지어본 적도 없고 거래해본 적도 없어요. 예. 그래 어떻게 이거는요. 현장에서 미치는 거예요.
아니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으면은 자기 집을 부시고 지은 사람들은요 다 이상 가족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도 민원이 제기가 되고 그러니까 법을 개정했어요. 1번을 만들었어. 박스 1번. 원룸형 주택과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같은 건물에. 그러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한 세대는 누가 사는 거야? 집주인이 사는 거지. 아니 이건 처음부터 당연히 이거는 넣어야 되는 건데 이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처음 만들 때. 그 다음에 2번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건 가능하다. 2번은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1번이 더 중요하고 예상 가능한 게 1번인데 1번은 나중에 만들었고 2번은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있었는데요. 2번에 해당되는 데는 서울에는요. 논현동 일대하고 삼성동 일대밖에 없어요. 논현동하고 삼성동 일대는요. 오후 5시가 되면 골목에서요. 출근하는 아가씨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출근하는 아가씨들이 밤에. 그래서 그 아가씨들이 이제 미장원 들렸다 출근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가씨들이 나오는 데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요. 단독주택 일부를 개조한 원룸이에요. 거기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거기 적용되는 게 거기밖에 없거든요. 서울에서는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 두 개의 지역밖에 거의 없는데 이걸 처음부터 만들었다는 것은 거기 사시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자기 집일 것 같아. 예. 그래서 요것이 시험에 나온다. 예. 3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같이 못 짓게 돼 있어요. 뭐 1층부터 한 3층까지는 연립이나 다세대 짓고 꼭대기층은 원룸으로 깔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가로 9번에 장수명 주택이라는 게 이게 작년에 처음 신설됐는데요. 이름이 너무 멋지지가 않아. 장수명 주택이 뭐야 이거? 이름이 멋져야지만 사람들이 지을 텐데. 왜냐하면 오랫동안 한 번 지으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주택을 짓는 게 이겁니다. 이거 지으면 각종 혜택을 준대요. 예.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부대 시설하고 복리 시설 나오잖아요. 두 개를 구별하는 문제가 지금까지 주택법 기출 문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 예, 부대 시설과 복리 시설 구별하는 문제가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두 문제가 두 개를 구별하는 게 왜 거의 매년 나올까? 1번 중요해서 2번 개정이 안 돼서 개정이 안 돼서래. 20년간 딱 한 번 개정됐어요. 20년간 16년 전에 한 번 개정됐어요. 자, 이게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 설비까지가 부대시설이야. 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내 상가를 말합니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헬스장 같은 데 있죠. 경로당까지가 복리시설인데요. 이거 두 개 구별하는 문제 거의 매년 나오고요. 기출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던 이 두 개예요. 20년간 딱 한 번 개정된 게요. 이게 이제 14년 전에 거기 경로당이 있잖아요. 경로당이 예전엔 노인정이었어요. 노인정이 경로당으로 바뀐 게 유일한 개정이었어요. 노인정이 명칭이 안 좋다는 거야. 그래서 노인정을 바꾸재 경로당으로. 옛날 지은 아파트는 노인정. 그다음에 14년 이내에 지은 것은 다 경로당으로 됐죠. 경로당. 경우에 따라서 노인도 갈 수 있는 경로당. 그래서 이 경로당 생활을 하시는 분이 일찍 돌아가십니다, 여러분요. 집에 보면은요. 이사님 경로당 가시잖아요. 서로 나쁜 기운들을 서로 주고받아서 같이 다 일찍 돌아가셔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오래 사시는 방법은 경로당에 안 가는 거야. 예. 부대 시설은 가도 복리 시설은 가면 안 돼. 예? 특히 경로당 같은 데는요. 그래서 경로당에 생활 안 하시고 젊은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시는 분들이 장수를 하셔요. 젊은 기운들을 많이 받고. 그럼 젊은이와 같이 어울려 사시는 방법은 간단해. 입을 닫고 지갑을 열면 돼. 근데 나이를 먹으면 정반대야. 지갑은 닫고 입만 열어. 다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부동산에서 많이 버셔서요. 나이 드시면 입을 닫고 지갑만 열어.
그러면 아주 대접받는 어른이 됩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다 이 말만 많아가지고요. 미치겠어요. 예, 미치겠어요. 예. 절대 경로당 안 가기, 절대 우리 복리시설 안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예. 나쁜 기운을 받아요. 예. 자,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 구별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온다. 기반시설 나왔고 기간시설, 간선시설은요. 도로 상하수도처럼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같은 종류, 그러니까 수도관은 수도관 연결시켜야 돼요. 수도관을 가스가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같은 종류 기간시설 연결시키는 시설을 간선시설이라고 한다. 뒤로 넘겨 보시면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게 나와요.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한 밑에 1번 대수선, 2번 증축, 3번 증축을 말한다요. 그래서 노후와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은 리모델링이고요. 2번 같은 거 나오죠. 가로가 있을 때는 가로를 빼고 한번 읽고 두 번째는 가로 넣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먼저 가로 빼고 자, 사용 검사일이나 사용 승인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 전용 면적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거 리모델링이다. 그 다음 가로에 넣어서 15년인데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로 조례로 정했을 때는 그 연수로 하고 그 다음에 30% 이내인데 가로에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40% 이내까지 증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하고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2번은 뭐냐 그러면 기존 세대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도 리모델링인데 수직으로 증축할 때는 조건 2개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3개층으로 세 개층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어야 돼. 기존에 15층 이상이어야지만 수직으로 3개층 증축할 수 있어요. 14층 이하는 2개층밖에 수직 증축을 못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구조도 보유. 왜냐하면 위로 더 층을 올렸을 때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도가 있어야 돼요. 구조도가 분실되고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 가로 2번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 한 번씩 보시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택법이 우선한다. 자 이제 오른쪽에 주택 건설 파트에는 거기 사업 주체가 나오죠. 건축법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건축주. 예. 주택법에서는 사업 주체라고 그러죠. 사업 주체. 저기 사업 주체, 주택 건설 사업하거나 대지 조성 사업하는 사람을 사업 주체라 그러고요. 거기 사업 주체의 종류 보세요.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나 대지 조성 사업자. 이 사람이 보통 건설회사예요. 3번은 건설회사를 말합니다. 건설회사 다 등록해야 되거든요. 4번은 그 밖의 대표가 주택조합이야. 그 밖의 대표가 이제 주택조합입니다. 다 사업주체가 되고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 또는 대지 조성 사업할 때는 등록을 해야 돼. 원칙이 누구에게?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에 봤더니 단독주택일 때는 1년 내내 연간 20호 이상을 건설하려고 하는 자. 한자가 아니야. 하려고 하는 자. 공동주택은 연간 20세대 이상을 건설하려고 하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을 건설하려고 하는 자. 연간 대지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는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해야 돼. 등록. 그 다음에 비등록 사업주체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주체가 되는 사람. 국가,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가 누구한테 등록을 해요? 그렇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미 등록 상태죠. 등록하는 사업주체가 되고 4번에 공익법인 나오죠. 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본부 들어봤어요? 텔레비 봤더니요. 주말이 되니까 재능 기부하게 하시겠다는 분들이 망치나 이런 거 들고 이제 집을 지어주는 봉사하시더라고요. 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본부. 거기 제가 알아봤더니 저 같은 사람은 필요가 없대요.
예. 땅 봐주고 인허가 받고 하는 건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망치 두들겨 톱질하는 것만 필요하대. 그래서 못 가봤어요. 그래서 예. 그 다음에 뒤로 넘기면은 5번의 주택조합.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 바로 건설회사예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때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주체가 돼.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우리 고용자라 그래요. 고용자. 이 사람은 법인의 대표이사 같은 사람이에요. 역시 등록사업자,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요.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아주 많이 나왔는데 우리 OX로 대답해 보세요. 기출문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해야지 사업주체가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 그게 지금까지 기출문제 전부 다야. 그래서요. 예. 그게 한 5문제 나왔어 지금까지. 예. 번갈아 가면서 다 맞췄네요. 실력이 있어요. 예. 밑에 이제 주택조합 나왔죠? 자,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다음 조합을 말하는데 종류가 3개, 지역주택조합, 2번 직장주택조합,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3개가 있어요. 오른쪽에 가로 1번 주택조합 이제 설립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주택조합을 한번 제가 봐야 돼요. 매년 시험 나오거든. 자, 우리 주택조합은요, 이제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지역주택조합이 있어요. 지역. 예. 첫 번째,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직장주택조합, 세 번째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주택조합은 자격 요건이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이상 거주한 자로서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거나 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소유자. 이 사람이 이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돼요. 주택이 있어도 조합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요, 같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나 법인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리고 무주택자나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요. 먼저 공동주택 소유자. 단독주택은 지가 각자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거나 그 다음에 복리시설, 예를 들면 상가입니다.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때는 복리시설 소유자도 조합원이 돼. 그 다음에 우리 주상복합아파트 있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만 넘으면 아파트잖아. 주상복합아파트도 아파트예요. 그러면 주상복합아파트가 리모델링 될 때는 공동주택 외의 시설 소유자도 조합원이 돼. 그래서 상가 부분 소유자나 아니면 오피스텔 있죠. 주택 아니거든. 예, 그것도 조합원이 돼요. 공동주택 외의 시설 소유자도 조합원이 됩니다. 이 지역 주택조합은요,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돼요. 설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단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요.
요거는요 설립 신고만 하면 돼요. 설립 신고, 시군구청장은 신고만 하면 되고, 조합원은 무주택자만 조합원이 돼요. 무주택자만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주변에 지역주택조합 가입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일단 말려요. 지금까지는 지역주택조합이 잘 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조금 나아지겠습니다. 과거보다는요. 전에는 법이 미비해서 그러는데 주택법에서 주택조합 규정을 대폭 작년에 신설했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좀 불안해.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지금까지는 영 안 좋았어요. 현재도 안 좋은 편이에요. 재개발조합에 비해서는요. 안 좋은 겁니다. 법이 완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이제 가입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일단 좋아요. 정신건강에. 특히 고혈압이라든가 심금 경색 있는 분들은 가입하지 않는 게 수명 연장에 도움이 돼요. 가로 1번에 주택조합 설립 보세요. 215페이지. 그래서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변경이나 해산도 인가받고요. 가로 2번 주택조합의 구성.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지역주택조합이 만약에 300세대를 지을 계획이에요. 조합원 몇 명 이상 있어야 돼? 150명 이상. 그럼 30세대 지으려고 그래. 몇 명 이상 있어야 돼? 아니야. 최소 20명 이상이기 때문에 20명 이상 있어야 돼. 최소는 20명 이상이에요. 예.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라는 것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20명이 안 돼도 되는 거예요. 가로 3번 조합원 자격 있죠? 자격은 제가 칠판 다 써놨어 이거. 그렇죠? 다 써놨습니다. 넘겨주시죠. 다 써놨습니다. 이 복잡한 건데 제가 간단히 다 써놨죠? 예, 칠판 써놨는데 기억하시면 돼요. 가로 4번의 조합 설립 신고 보세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 조합 설립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 이거 하나도 어렵지 않죠. 이 지문이 단일 지문으로는 주택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됐어요. 왜? 특정 출제위원이 자기가 출제할 때마다 이걸 내서 그래요. 뭔가 신고는 누가 안 받아줬나? 그렇죠? 뭐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합원에게 당연히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되는 거죠. 뻔한 얘기.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자, 오른쪽에 우리 사업계획 승인 나와 있죠. 사업계획 승인은요. 자,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받아라. 자, 단독주택을 하나의 사업으로 30호 이상을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럼 단독주택을 29개 지을 때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는 거예요. 건축허가 받는 게 특혜야. 엄청나게 좋은 거야. 사업계획 승인보다 간단해. 예, 그러면 30호 이상을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이니까 여러분들은 웬만하면은요 30개 짓는 것보다 29 짓는 게 뭐 여러분 유리해요. 공동주택은 한 번에 30세대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29세대 지을 때까지는 건축허가 받는 거예요. 각각 예외가 있다. 단독주택 5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은 혜택을 주는 거, 특혜. 공동주택도 50세대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가 있다. 특혜. 근데 이 구체적인 특혜는 지금 공부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주택법 공부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돼요. 원칙은 30, 30, 예외가 50, 50이다. 꼭 기억하시고. 가로 2번에 대지 조성 사업일 때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를 한 번에 조성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자, 뒤로 넘겨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는요. 박스 안에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하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가 달라져요. 그래서 10만 이상일 때하고 10만 미만일 때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10만 이상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50만 이상의 대도시시장
10만 미만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그러면 10만 이상이든 10만 미만이든 항상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사람은 공통되는 사람만 찾으면 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이야. 대도시 오시면 대도시장이야. 이렇게요. 그 다음에 예외,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 LH가 시행할 때. 2번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일 때. 3번 긴급한 주택난 해소, 핵심이야.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할 때. 4번 50%를 초과해서 리츠회사, 혹시 리츠 배웠습니까 여러분요? 리츠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배웠어요? 부동산 결혼 시간에. 아직 안 배웠어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우리는 주택법에서는요. 7문제 중에서 일단 4문제를 맞춘 거예요. 4문제는 일단. 근데 공급 파트는 우리는 1월 달에도 보고 1월 달에 한 2개 정도만 가르칠 것 같아요. 개정 안 되는 거. 개정될 것은 계속 빼놔야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 개정되고 난 다음에 수정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농지법을 한번 펴보세요. 농지법. 자, 이 농지법은 시험에 2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어떤 학생들은 농지법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되게 그런 분들의 말로가 안 좋았어요. 말로가 안 좋았습니다. 농지법은요, 포기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수업만 들어도 2문제를 맞춰요. 그 여러분들의 농지법은 그냥 수업 시간에 수업만 들으시고요. 나중에 이제 내년에 여름에 문제집 풀 때 있죠. 그때 문제 몇 개 풀어보고 모의고사 볼 때 나오는 문제 보고 그래서 가면은 2문제 맞힌다니까요. 농지법이 아무리 본인의 그 취미가 있다 할지라도 농지법 열심히 공부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해봤자 2개 이상 못 맞춰요. 예. 해봤자. 그래서 농지법은 그 2개 이상 맞출 수가 없다. 2개 나오니까. 그러면 이 농지법에 대해서 어떤 분이 포기할 때 내가 물어봤어요. 2문제 나오는데 이걸 왜 포기하냐 그랬더니 포기하는 이유가 농지법 법 조문수가 공인중개사법보다 더 많아요. 실제로. 그러면 농지법 공부하는 시간에 공인중개사법 하는 게 더 득점이 유리하지 않냐.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농지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몇 개만 찍어서 공부해도 2개 다 맞출 수 있거든. 참고로 최근 13년간 농지법 시험 문제 중에 2개 중에 하나가 3년을 빼고 10년간은 정답이 5번이었어. 3년은 올해도 포함이 돼. 올해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그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2개 중에 하나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렵게 나왔던 문제들이 되게 정답이 5번이었거든요. 13년간 10년 동안이 정답이 한 5번. 그래서 농지법을 다 마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참고하라는 거지 그냥. 예. 그럼 농지법은 총칙 파트에서는요. 농지의 개념하고 농업인의 개념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지의 소유 파트에서는 여기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하고 농지 소유 상한제가 있어요. 농지 소유 상한제. 세 번째, 농지의 이용 파트에서는요, 대리 경작지하고요, 경작지하고 임대차가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의 보전 파트가 있는데, 농지의 보전 파트. 제 칠판에 쓰는 건 이제 기본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예. 농지의 보전 파트에서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절대 농지란 말을 썼거든.
절대농지라는 말을 지금 안 써요.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진흥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농지를 갈아엎고 건물 짓는 거. 농지전용이라 그래요. 농지전용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신고, 농지전용 협의.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칠판에 쓴 데에서요. 농지법 기출문제 95%가 나왔어요. 이게 농지법 전체 분량의 4분의 1이야. 4분의 1. 4분의 1에서 90%, 95%에 거의 근접해. 나머지 4분의 3에서 이제 10%가 안 되는 게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 먼저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힘이 남으면 다른 데 공부하시면 되는데 힘이 남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예. 자, 219페이지 용어 정의 나오죠? 농지하고 농업인인데 자, 농지는요. 전답 과수원 플러스 실제로 경작하는 토지를 실제로 농사짓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농지는 전답 과수원.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일단 농지야. 근데 전답 과수원이라도 일단 농사를 하면은 농지를 일단 봐줘요. 그다음에 이 농지를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가? 1번 보시면은 경작지나 단연생 식물 재배지. 경작은 1년산, 단연생은 재배입니다. 재배는 단연생. 계량시설 부지라는 것은 농로나 제방을 말해요. 농로나 제방. 생산시설 부지는 비닐하우스 부지 같은 거예요. 농로나 제방에서는 농작물이 자라고 있지 않지만 농사 지을 때 꼭 필요한 땅이 농로나 제방이거든요. 그것은 농지로 봐야지만 농지법이 적용돼서 보호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시설 부지에 비닐하우스 부지 같은 거는 물론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농작물이 자라지만 그 하우스를 설치하는 시설이 있는 그 땅 위에는 농작물이 없죠, 당연히. 그렇지만 농사짓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땅도 농지로 봐서 농지법을 적용시킵니다. 예.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요.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닌 토지가 농사 지은 게 3년 미만일 때 전답 가수원이 아닌 잡종지다. 잡종지가 농지 판정을 받으려면 3년 이상 농사 지어야 돼요. 예. 2번 임야는 형질 변경 없으면 농지가 아닙니다. 3번에 풀밭, 초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예. 자, 뒤로 넘기고 2번 농업인의 뜻 4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이에요.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경작 재배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인이다. 2번 330제곱미터 이상의 온실 설치, 농업인이다. 3번 우리 축산업을 해도 농업인으로 봐요. 축협이 농협에 흡수 통합됐거든요. 대가축 2도 소예요. 중가축 10도 돼지. 소가축이 소가 아니야. 염소 같은 거예요. 백두. 가금 1천수. 오리나 닭 1천수. 꿀벌 10군. 올해 기출문제로 꿀벌 10군 나왔습니다. 제 예상 문제 이거 들어가 있었어요. 올해 마지막으로 푼 예상 문제 꿀벌 10군 들어가 있는데 일부 학생들이 비난했어요. 무슨 꿀벌 10군을 갖다가 예상 문제 우리 있어 증거 있어. 올해 예상 문제 꿀벌 10군 들어가 있어서 예상 문제. 이거 시험 나왔어요. 다음 중 농업인은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이 정답이어서 그래. 예.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면 농업이냐. 그러면 아까 농업은 90일 이상이죠. 축산업은 120일. 그러면 왜 120일이냐 그러면 축산업을 했다 그러면 돼지 새끼 한 번은 받아봐야 되거든. 근데 혹시 여러분들 그 돼지의 임신기간 혹시 아세요? 돼지. 돼지의 임신기간. 이 사람도 모르는데 어떻게 돼지를 알겠어. 3개월. 3주. 3일이야. 3개월 90, 21일, 3일.
114일이라고요. 돼지 임신 기간이 114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돼지 새끼 한 번은 받아봐야지 축산업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114일에 왜 120일 했나? 조산할 수도 있고 늦게 날 수도 있잖아. 120일. 그래서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면은 농업인이다. 4번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농업인이에요. 우리 농업인으로 위장을 해서 농업인 자격을 따내면 좋은 점이 많지. 그렇죠? 위장으로 농업인 자격을 따내면 어떤 점이 좋을까? 예? 그러면 일단 뭐 돈도 좀 이렇게 싸게 빌릴 수 있고, 그다음에 기름도 싸게 사죠, 그렇죠? 기름도. 어떤 분은 애들 대학 보내기가 쉽대요. 농어촌 자녀 특별 전형 뭐 해가지고. 그 부모가 돈 많으면은 그 애한테 말이라도 한 마리 사주면 대학 갈 텐데 말이 비싸잖아, 말이. 그래가지고 말은 못 사주고 그냥 농업인 자격으로 해서 농어촌 자녀 특별 전형 하고 그죠. 그 여러분들이 농업인으로 위장하고 싶을 때는 1, 2, 3, 4, 4개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 보여요? 4번. 다 걸렸어. 다 걸렸어. 4번 했다가. 그냥 120만 원이면 친구들한테 영수증 끊어주면 될 줄 알았는데 갔더니 담당 공무원이 농약산 영수증 가져오래. 농약산 거. 없어. 그 사람 걸리는 거 보고 다른 사람이 이제 미리 준비를 해서 옆집에서 농약 영수증 주면 하는데 팔았다는 농작물하고 농약이 안 맞아.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준비해서 친구 걸리는 거 보고 이제는 비료산 영수증 가져오래. 또 걸렸어. 또 이제 그걸 구해 갔는데 비료하고 농작물이 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시려 그러면은 미리 지자체에다가 미리 알아보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걸려요. 안 걸린 사람들 많아. 나한테 배운 사람들. 다 가르쳐줬어. 예. 그러면 가르쳐주면 좀 응용을 해서 가든지 해야 되지. 왜 특정한 지자체 분이 담당 공무원이 전부 다 똑같이 해서 가져온 거야. 똑같이. 또 받아 적어가지고. 예. 의심하잖아, 자꾸만. 예. 자, 우리 농지 소유 제한이 있죠? 예. 원칙 농지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경자유전의 원칙이라 그러고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단어 자체가 헌법에 나와요. 예외 국가 지자체 등 농지가 꼭 필요한 사람은 농업인이 아니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고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때 한국농어촌 공사 등에다가 임대나 사용대할 때는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해서 다른 법률로 특례를 정할 수가 없어요. 자, 농지 소유 상한이 있죠. 이게 조문은 3개밖에 없는데 시험에는요 2번째로 많이 나온 거예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업 병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농업인이 아닐 때는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하고요. 초과 부분은 원칙적으로 처분해야 돼. 그러면 농업인이 상속받았을 때는요. 면적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인농에 대한 제한. 8년 이상 농업을 경영하다가 인농하는 자는요.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가 있어요. 8년입니다. 여러분들 세법 시간에 양도소득세에 보면은요. 8년 이상 농업을 경영하다가 농지를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규정 나오죠.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양도세 안 배웠어요? 그거 안 배웠어요? 예. 그게 이제 그 양도소득세 나와요. 8년 이상 농업을 경영하다가 농지를 양도할 때는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나온다고요. 이게 왜 8년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연작을 했을 때 9년째는 농사가 안 돼요. 예. 8년까지는 농사가 돼요. 8년까지는 농작물이 아주 완만하게 줄어드는데 9년째는 절벽처럼 떨어져. 농사가 안 된다고. 그럼 농사를 8년 짓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결정을 해야 돼. 내가 이제 이 농지를 팔 것인가. 이때 농지를 팔면은 여기 정당한 사유가 있죠.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줘야 된다. 정당하니까. 그 다음에 이거 팔고 나갈 때 이 사람이 이제 지력이 다시 땅이 회복될 거 아니에요. 몇 년 지나면은요. 그때 다시 농사할 수 있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농 당시에 소유한 농지는 1만 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8년이에요.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 왜? 내가 농사를 9년 져봤을 리가 없잖아. 우리 법대 3학년 때는 조세법 시간이 있어요. 그 조세법 시간에 교수님께서 9년째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종문을 이렇게 8년으로 만든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 나지 않아요? 지금도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던 건 다 기억이 나요. 예. 그때는 그 민법을 워낙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4년 내내 민법을 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그러니까 우리 민법 교수님들이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라 가지고요. 수업 들은 게 지금까지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민법. 예. 민법 안 까먹어요. 20년이 넘어도 안 까먹어. 공법은 다 까먹었어. 학교 다닐 때 배운 거는. 예. 하도 많이 개정이 돼가지고. 8년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1만 제곱미터에 가로 치고 가로 안에 알맞은 말 써넣기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1만. 3번에 주말 체험 용농에 대한 제안 나오는데요. 도시인이 합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주말 체험 용농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시인이 농사 짓겠다고 주말 체험 용농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000제곱미터 미만만 300평. 예. 그럼 여러분들이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할 때는요. 농사 잘 되는 땅 살래요? 안 되는 땅 살래요?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고 생각하고 말해. 생각을 좀 하고. 매년 여의도 면적만큼 되는 농지가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팔려서 거래가 되는데요. 그 땅의 공통적인 특징은 농사가 안 되는 농지들이에요. 농사가 안 되는 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를 쉽게 받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농사 안 되니까 당연히. 농사 잘 되는 땅은 농지 전용 허가가 안 나와. 건물 못 지어. 그래서 우리는 건물 지을 땅을 싸게 사는 방법이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300평까지를 사놓고 그다음 적당한 기회를 봐서 농사가 안 되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땅값이 폭등하지 당연히. 그렇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되겠다는 사람 이 정도 마인드는 있어야지. 농사 안 되는 땅을 사야 돼. 왜? 취미로 해서 농사 잘 되면 좋을 게 뭐가 있어. 취미인데. 예? 건물만 못 짓는 거라니까. 예. 그래서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1년에 여의도 면적만큼의 농지가 거래가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중에 혹시나 장관이라든가 이렇게 청문회를 해야 되는 자리에 나가실 분들은 이거 사지 말아요. 이것 때문에 다 걸려. 다 농지법 위반인 거예요. 무심코 사놨는데 안 가지. 주말에 농사 안 짓잖아요. 그러면 농지법상 1년 내 농지를 처분하게 돼 있어요. 처분 안 하면 농지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농지 사놓고 주말에 가서 취미생활 안 했다고 이거 농지를 강제로 팔게 된 사람 있을까? 거의 없고 청문회에 나왔던 분들만 걸렸어. 그래서 예전에 그 이해찬 총리라는 분, 이해찬 총리 여기 대부도에다가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농지를 샀는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안 갔지 당연히 주말에. 1년간 안 가서 안 하면은 처분해야 되는데 기자 가서 딱 사진을 찍었는데 갈대가 자라고 있는데 갈대 높이를 측정했어요. 이거는 1년 몇 개월 이상을 키운 갈대야. 그 얘기는 1년 넘게 안 왔다는 거죠. 그럼 1년 이상 주말 체험 용농을 안 하잖아요. 농지를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 안 했거든요. 당연히 농지법 위반이지. 다른 사람이 위반한 것은 아무도 문제를 삼지도 않고 담당 부문이 확인하러 오지도 않아. 단지 청문회 나왔기 때문에 확인해 본 건데 위반했잖아요. 그래서 총리 그만뒀어요 그때. 예. 그때 주말 체험 용농 이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면 1만 제곱미터를 넘는 두 가지 경우 있죠. 넘을 때는요. 이것을 한국농어촌공사의 임대나 사용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유는 할 수 있어요. 처분 안 해도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3만 제곱미터 상속받았다. 농사 안 짓는데. 그러면 1만을 초과하는 면적은요.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임대를 하거나 싸게 임대하거나 아니면은 거기 사용대를 하게 되면요. 소유는 할 수 있어요. 왜? 농지를 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처분하지 않아요. 임대 사용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맡아준 한국농어촌공사는요. 귀농하시려는 분들이 있죠.
귀농 귀촌하시려는 분들한테 아주 싸게 임대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농이나 귀촌할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꼭 상담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귀농이나 귀촌할 때 절대 농지를 사면 안 돼요. 농지 사는 것은 그거는 사라는 건 사기야. 귀농 귀촌은 절대 농지 사는 거 아닙니다. 농지를 빌려 한국농어촌공사에다 임대. 그래서 자기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다 팔고 재산 다 처분하고 지방에 농지 사서 갔는데 간 사람이 70% 이상이 우울증에 빠져요. 실제로. 제가 아는 10명 중에 7명 우울증 빠집니다. 팔고 다시 도시로 오고 싶어도 팔리지가 않아요. 다 쓰러집니다. 다. 예. 하루에 3명밖에 못 만났어. 하루에. 집에 지나가서 3명이야. 예. 하루에 수백 명을 만나던 사람들이. 예.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귀농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가르치죠. 제가 단 특강할 때도 가르쳐줘요. 단때 특강할 때. 실무 특강할 때도 농지를 갖다가 빌려. 예.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귀농학교가 있어요. 귀농학교. 귀농학교 졸업하면 이거 해줘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야. 그러면은 싸게 임대를 해가지고 농사 짓다가 예? 싫으면은 반납하면 그만이야.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이 본인이 귀농한지를 몰라요. 금요일 날 오전까지는 서울에 있어 그냥 아파트 와서. 예. 금요일 날 오후에 사라져.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다시 와요. 아니면 일요일 날 밤이나. 주민등록만 옮겨놨어. 귀농한지 몰라 아무도. 예. 그래서 거기서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임대 사용대 할 때는 1만 초과에도 소유할 수 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제 마지막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요. 농지를 취득할 때 발급을 받아야 돼. 잘못 생각하면은 농사 지을 사람들한테만 발급해 주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야. 농지를 사서 갈아엎고 건물 지을 사람한테도 발급해 줘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누가 발급하냐. 일단 첫 번째 시험 문제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옆에다 써놔요. 군수 X. 이 시험 문제예요. 군수는 절대 발급권자가 아니다.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군수 대신에 읍장하고 면장이 발급권자인데 시험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다고 나와. 입에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군수는 절대 안 돼요. 뭐 어차피 틀리겠지만 내가 설명했어. 예. 그 다음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밑에 박스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 안 받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왔죠.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설명이 여러분 잘 이해를 안 됩니다만은 제가 하나만 설명드리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서 취득의 의미. 자, 우리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서 취득,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서 취득은 민법상 농지를 특정 승계 취득하는 걸 말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언제 발급을 받아야 되는가? 농지를 특정 승계 취득할 때 발급받아야 돼. 그럼 이제 반대해서 갈게요. 특정 승계 반대가 뭐야? 포괄 승계할 때는 증명이 필요 없다는 뜻이야. 특정 승계로 취득할 때만 증명이 필요하니까 농지를 포괄 승계로 취득할 때는 증명이 필요 없다. 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포괄 승계 대표 상속, 유증, 합병이죠. 자, 거기 박스는 2번 상속, 유증 나왔죠? 예. 다음 페이지에 박스 안에 6번을 보세요. 합병 나오죠. 자, 6번 합병 나오죠. 자, 포괄 승계일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특정 승계 취득에서요. 자, 이제 승계 취득의 반대말이 뭐야? 승계 취득의 반대말 민법 시간 안 배웠어요? 저는 옛날에 승계 취득의 반대말을 원시 취득으로 배운 것 같은데. 원시 취득 배웠어요? 원시 취득. 물권의 원시 취득. 자, 승계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고 취득하는 거니까 농지를 원시 취득할 때는 증명이 필요 없겠죠. 원시 취득의 대표 시효 취득이라고 있어. 농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배웠습니까? 민법은 잘하는구나. 예. 자, 그래서 그 시효 취득할 때 있죠. 예, 그게 원시 취득이에요. 그래서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요, 7번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나와. 7번. 7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바로 시효 취득이에요. 시효 취득.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있죠. 여기요, 위에. 매립 농지 있죠. 공유 수면을 매립하면요, 토지를, 농지를 원시 취득하는 거야. 바다를 메운 거니까, 그렇죠? 물권의 원시 취득. 예.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다시 221페이지 앞에 와서 밑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 있죠. 자기 자신이 증명인자가 농지를 취득할 때는 증명이 필요가 없어. 지가 증명이잖아. 무슨 증명이 필요 있어?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증명인자는 증명이 필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뒤로 넘겨주시고 224페이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발급해서 발급 신청할 때는 원래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예, 원칙. 예. 발급 요건을 확인해서 두 번째 줄 4일 내에 발급해 줍니다. 원칙이 4일 내. 3일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4일 내에 발급해 줍니다. 우리 농지 보전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옛날에는 절대 농지, 이제 1996년도부터는요 농업진흥지역으로 불려요. 농업진흥지역은 시험 문제 일단 누가 지정권자냐는 거예요. 옆에다가 농림부 장관 X 써놓으세요. 시도지사야. 농업진흥지 농림부 장관이 아니야. 시도지사가 지정해.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은 두 개로 구분이 돼요. 여기 보시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나오죠? 자, 문제 내볼게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중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쪽이 더 강할까? 보호자가 나오다가 더 강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거야. 예.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로 집단화된 곳, 농사 외에는 다 금지.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에 물대주는 곳이에요. 용수원을 확보하는 곳이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금지해요.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이 규제가 더 강해. 농업보호구역은 수질 오염시키는 것만 금지해요. 약하다고 이게. 그러면 시험에는 농업진흥구역이 나올까 보호구역이 나올까? 농사 짓는 거 외에는 다 금지인데 거기서 뭐 할 게 있어? 예, 할 게 없잖아. 이렇게 마인드 없어요. 보호구역에서 나와 시험에서는. 예, 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은 개발된 곳에 지정해 개발 안 된 곳에 지정해요. 개발 안 된 곳에 지정하겠죠. 그렇죠? 녹관농자에 지정한다. 녹관농자.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지정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녹지지역엔 농업진흥지역이 없어요. 자, 이제 농지를 갈아엎는 걸 뭐라 그래? 농지 전용. 자,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농림부 장관이고 밑에 박스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데 지금은 이해를 못하니까 넘겨주세요. 나중에 보면 됩니다. 2번에 농지 전용 협의라고 나오죠. 주무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농지를 전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그냥 협의만 하면 돼요. 협의해야 돼요. 허가 받지도 않고 신고도 안 합니다. 3번에 농지 전용 신고 나왔죠. 이거는 뭐냐면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농지를 갈아엎을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만 하면 돼. 이 농지를 왜 갈아엎으려고 합니까? 물어봤어.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어린이 놀이터, 마을 해관,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설치하겠대. 그러면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4번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7개 나왔죠. 거기 중에서 7번에 해당, 7호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야. 이게 정답으로 나온 문제가 기출문제가 3문제나 있어. 1년에 기출문제 2문제가 나오는데 기출문제 3문제가 나왔던 게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뭔가 이거 낸 거예요. 조치명령 위반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조치 명령이죠. 공사 중지 등의 조치 명령을 위반했을 때 의무적으로 농지 조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요. 이건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 농지법 두 문제 다 맞췄다 이제. 예. 그다음 여기 이제 대리경제학적 임대차는요 기본서로 보셔야 돼요. 요거는 약간 개정됐거든. 기본서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아주 무사히 기초 강의를 공부했는데 말이 기초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어본 얘기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진짜 많이 공부한 겁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부동산에 대한 지식은 대단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기본서 두께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기본서 우리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 합격할 수가 있고요. 뭐 새해 여러분들은 이제 그 목표는 합격, 그렇죠? 저의 목표는 다이어트, 합격시키고 다이어트 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좀 힘들겠지만요. 그냥 결석만 하지 않고 꾸준히 나와주시면 돼요.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은 그 해당 과목을 30년 이상 연구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내면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이 붙을 수 있는지를 다 아는 분들이거든요. 요즘 문제는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이 안정적인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나옵니다. 그래서 결석하지 않고 꾸준히만 나와주시면 나머지는 다 제가 책임을 져요. 예. 여러분 머리 뚜껑을 열어서 집어넣고 채우던가 그래서 하여튼 다 제가 책임질 테니까 결석만 하지 않고 나와주시고요. 새해에는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